아, 여러분들 얼굴을 안 보고 진행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좀 펴놓고 그리고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을 이제 읽었어요. 네, GPT 세대가 온다라는 책을 통해서 AI 지금 시중에 이미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AI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심지어 그걸 가지고 수익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쵸? 자, 그거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이거에 대응해야 되지?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의 고민은 어떤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의 고민은 어떤 거예요? 이 인스타그램 운영하다 보면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계속 하는 거 맞나?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뭔가 길이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고 또 강의를 진행을 하고 이러다 보면 '아 내가 인스타그램을 일단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뭐 나의 어떤 우리가 수익화라고 흔히 부르는 나의 미래를 좀 책임져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힌트를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봤어요. 자, AI 시대의 경쟁력. 네. 저는 타이니 브랜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아, 책에서 보면 5년 안에 챗GPT가 전체 노동 인구의 20%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네. 그 AI 전문가 리처드 드비어라는 사람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면 동그라미 이렇게 해 보실래요? 동의? 아니다. 난 동의하지 않는다. 동그라미예요, X예요? 네. 네. 일단 화면 키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되게 많이 해 주셨어요. 자, 챗GPT가 노동 인구의 20%를 대체한다. 뭐 이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각각 전문가들마다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고 뭐 20%가 아니라 90%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 그건 좀 너무 과하다. 한 뭐 5%요 정도 아마 대체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폭이 큰데 그래도 뭐 대충 평균적으로 하면 지금 리처드 드비어가 얘기한 것처럼 한 20% 30%요 정도 대체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노동 인구의 20%다. 이 20%라고 하니까 90% 아니니까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죠. 그죠? 네, 20%라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주변에 5명 중에 1 명이 직업을 잃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가정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자, 가정이 있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이들 멀쩡하게 잘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직장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해요. 그죠? 근데 그게 5 집에 1 집씩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3 층에 1 층씩 실직한 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20%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은 퍼센티지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큰 그 비율을 가지고 네 챗GPT가 실제로 인간의 일자리를 앗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AI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일자리를 앗아갈 수 있는가? 앞에서 책 좀 하는 선배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죠. 그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3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보화. 네. 우리가 어떤 정보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연구소 안에서만 혹은 기업 안에서만 이렇게 폐쇄적으로 가지고 있던 정보들이 네 굉장히 많이 개방되고 그 개방되는 것을 찾아서 쓰는 몫을 인간에게 그동안 검색 엔진들이 미루어 뒀다면 그랬다면 챗GPT는 그것을 그 기계가 적극적으로 서머리에서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보화가 잘 되어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최적화되어 있어요. 아까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해 주셨는데 프롬프트가 중요한 이유는 프롬프트를 잘 쓰면 그러면 나한테 최적으로 맞춰져 있는 정보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바로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정보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들을 그대로 들고 가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곧바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이 조회수가 일어나고 조회수가 4천 시간을 넘어가면 그러면은 광고가 붙고 이러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유튜브 보시면은 저렇게 AI로 해서 녹음 목소리가 AI임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일상화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콘텐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 과정을 해 봤거든요. 저렇게 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봤어요. 처음 하는 건데도 한 1 시간, 1 시간 반 정도 뚝딱뚝딱 하니까 영상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 쓸 땐 더 빠르고 세 번째 쓸 땐 더 빨라요. 예, 뭐 이런 거 얼굴 같은 거 이런 거 생성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점점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어떤 내용을 다루지?' 이걸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어떤 말을 하지?' 이걸 고민할 필요도 없고 '아 내가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나 옷 뭐 입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전혀 없이 음 전혀 없이 그냥 하면 되는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다량의 콘텐츠가 네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AI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AI라는 것은 그동안 인간이 하지 못했던 것, 속도와 양과 질을 모두 만족시키는 행위. 네. 질이 만족되면 속도나 양은 좀 만족시킬 수가 없었죠. 전문가들이 전부 다 쥐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속도를 만족시키려면 질 같은 건 좀 포기해야 됐었단 말이에요. 전문성은 좀 떨어지고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은 속도와 양과 질을 모두 만족시키는 콘텐츠, 서비스들을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AI 때문에 열리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속도와 양과 질, 이 중에 하나만 만족시켰던 직업들은 자연스럽게 대체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넋 놓고 '어 나 실직했네.'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I가 뭘 가지지 못했지? 이걸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겠어요. 좀 도움이 되겠죠? 자, AI가 가지지 못한 것을 GPT 세대가 온다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에 대한 제한된 이해래요. 예, 요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야. 나 안 슬퍼." 근데 눈이 슬퍼. 그러면 사람은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아니야 쟤 슬프네. 왜?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AI는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이 워딩 뒤에 있는 맥락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 데이터가 편향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 SNS를 이용할 때도 이 데이터, 정보의 편향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데이터가 한쪽으로 편향돼.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편향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입장에 대해서 정보의 어떤 크기에 대해서 한쪽으로 편향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조금 다양하고 폭넓게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편향이 되면 당연히 편향된 견해를 갖게 되고 그럼 편향된 견해가 전부인 줄로 알고 살게 되면 네 제대로 된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네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추리나 창의적 사고나 추상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대요. 음. 우리가 막 이 책에 있는 예시들을 보면 막 소설도 쓰고 작곡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나태주 시인의 예를 들면서 나태주 시인의 그 시를 예로 들면서 "그런 형태로 돈에 대한 시를 써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럴듯하게 쓰거든요.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게 창작이냐 그러니까 창의성을 가진 행위냐라고 하면 창의성을 가진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요거를 쪼끔 알고리즘적으로 기계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이 AI는 또 어찌 됐건 간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네, 머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알고리즘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 현재 웹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그 취합한 걸 가지고 토대로 만들어내는 데이터 결과라는 거죠. 우리한테 보여주는 결과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데이터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책 좀 아는 선배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게 한 채팅창에서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바로 그 반복적으로 질문을 함으로써 그 질문을 습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AI가.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대답 이렇게 발전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정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나 반응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챗GPT나 아수겁 이런 어떤 우리한테 좀 친근한 그런 AI 서비스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외로운데 어떻게 해야 돼?" "나 슬퍼. 위로해 줘." 그러면 정말 어디 사전에서 가져왔을 것 같은 말을 막 뱉거든요. 예, 아주 유려하게 뱉을 수 있어요. 유려하게 뱉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우와 이거는 이 문장을 읽어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정말 슬프시겠네요. 이럴 때 이런 음악을 들어보는 건 어때요? 이런 걸 먹어 보면 어때요?" 이거 우리 인간들도 하죠. "아 나 요새 기운이 없어." 이러면 "우리 백숙 먹으러 갈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워딩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워딩은 차이가 없는데 이거를 읽어내는 것, 이걸 말하는 주체가 사람이냐 기계냐에 따라서 이 워딩에 내포된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머신이 이 말을 할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IP가 대한민국으로 찍혀 있는 사람들은 "나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말을 되받아치더라." 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되받아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인간은 저 사람의 표정과 그다음에 저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이 정말 힘든가 봐.' 그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동요하죠. 동요하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어떻게 위로받았었지?' 하는 그 방법을 상대에게 제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리액션을 하는 것과 머신이 리액션을 하는 건 그 내면에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다르죠. 그래서 머신은 공감이나 이해 그것들을 바탕으로 한 반응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머신이 왜 우리 무슨 영화더라? 머신이 그 대화 상대로 나타나면서 머신을 사랑하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네. 요런 영화들을 보면은 그 머신이 마치 나를 위로하는 것 같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AI가 해낼 수 없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AI가 수집할 수 없는 것은 AI는 해낼 수가 없어요. 예. 수집할 수 없는 거. 뭘 수집할 수 없죠? 첫 번째는 온라인 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수집할 수 없어요. 그쵸? 네, 온라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AI가 고도화돼서 정말 로봇 형태로 이 길거리를 막 나다니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온라인에 없어도 수집이 가능하겠죠. 카메라를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수집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건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죠? 네, 보이지 않는 것,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수집할 수가 없어요.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인간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20%나 되는 직업이 대체될 거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야건 간에 이제 책에서는 그래요. 주로 이제 전문 직종들이 많이 대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야에 종사하건 인간이 기계한테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 인간도 이것이 있다라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되는 것. 그것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뭔지 딱 짐작이 되세요? 이런 것 같아. 뭐일 것 같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데이터로 존재하지 않고 데이터로 현재까지도 남아 있지 않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역. 그건 뭘까요? 성직자. 성직자. 신의 영역. 그렇죠. 신의 영역도 그럴 수 있죠. 아무렴요. 공감. 네. 그쵸. 하계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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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신박한데? 하계갈바? 그렇네요. 하계갈바는 절대 못하겠네. 맞습니다. 자,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요런 거 되게 신박하고 좋다. 하계갈바. 자, 간호조무사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면 우리가 주로 감정이나 마음을 다루는 것과 연관이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뒤에 이어가 볼게요. 자, AI 생태계 AI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다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쵸? 모든 것이 다 흔들리면서 우리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발을 담그고 있는 콘텐츠 생태계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하기 시작했느냐? AI를 아까 채점하는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상용화되기 시작했어요. 네, 많은 SNS 운영자들이 자신의 SNS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신규 플랫폼이 난립할 게 예상되죠. 이미 이전에 비해서 챗GPT가 처음 3.0이 나왔을 때 그때보다 지금 얼마나 서비스가 많아졌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더 많아질 거예요. 아마 들어가지 않은 서비스는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를 들어가도 다 검색창이 붙어 있잖아요. 예, 그쵸? 그런 것처럼 어떤 서비스를 들어가도 전부 다 AI가 대답을 할 거예요. 없는 서비스를 찾기가 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AI를 메인으로 둔 또 다른 플랫폼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문성이라는 단어가 재정의 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전문성이라고 불렀던 것과 이후에 전문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다른 의미를 띠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너 유튜버야? 너 인스타그래머야? 너 블로거야?" 이게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너는 어떤 콘텐츠를 다뤄? 네가 다루는 콘텐츠의 주제는 뭐야? 넌 어떤 얘기를 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야?"가 훨씬 중요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 플랫폼이 대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쵸? 네. 유튜브 같은 게 또다시 나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쵸? 네. 뭐 일견 유튜버들 사이에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AI 튜버가 나올 거다." "AI 튜버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던데 네 얼마든지 플랫폼이라는 것은 네 기술의 변화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인류의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이동합니다. 옛날에는 뭐 네이트온 그쵸? 우리 많이 썼었죠. 그런 것들도 지금은 다 없어졌으니까요. 네. 당연히 플랫폼은 언제든지 대체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스타그래머 혹은 유튜버, 블로거 이렇게 정의를 해서는 생존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콘텐츠를 발행하는 크리에이터. 나는 어떤 주제를 다루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부를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 혼돈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콘텐츠가 무지하게 난립하게 될 거예요. 네. 지금도 그렇죠. 유튜브 콘텐츠가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왜? 만들기가 너무 쉬워졌으니까. 그쵸? 그다음에 그러니까 타령의 심지어 전문화된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죠? 옛날에 예를 들어서 과학 콘텐츠라든지 철학 콘텐츠라든지 요런 콘텐츠들은 굉장히 어려운 콘텐츠였죠. 의학 콘텐츠라든지
어려워서 전문가들이 아니면 다룰 수 없는 콘텐츠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그 정보를 싹 모아다가 착 알려준다는 거죠. 나는 그거를 그냥 콘텐츠로 만들어서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틱톡이든 올려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케팅 브랜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나요? 없어도 얼마든지 콘텐츠 발행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것들 때문에?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수많은 AI 서비스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나타났으니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를 발행을 하는 데 있어 더 전문적이 되고 이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의학 박사야.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챗GPT한테 위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줘 봐. 이렇게 프롬프트를 잘 써서 물어보면 의사만큼이나 정확한 그런 사례라든지 의학적 전문적인 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쓸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 박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가 전문성이라고 불렀던 그 타이틀들이 위태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심지어 대량으로 나와요. 프롬프트만 쓰면 되니까. 대량으로 나오고 또 신속하게 나오죠. 엄청 빠르잖아요. 우리 뭐 도서관 가서 책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가 당연히 미친 듯이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콘텐츠가 쏟아지니까 이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숨이 막혀.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안 들어보셨어요? 아, 자기계발 콘텐츠가 숨 막혀. 동기부여 콘텐츠 숨 막혀. 아, 책 콘텐츠 숨 막혀. 그런 느낌 안 들어보셨어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문화된 콘텐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가 미친 듯이 쏟아져. 한 계정마다 막 하루에 막 3 개씩 5 개씩 10 개씩 막 피드를 발행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그냥 자기 개발 안 하고 싶은 날 피드 안 보고 싶어요. 그쵸? 그쵸, 그쵸? 네. 특히 마음이 가라앉으면 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로도가 올라가요. 그죠? 그다음에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예, 우리 실제로 그 아주대학교 병원에 들어왔잖아요. 로봇 의사가 들어왔어요. 로봇 의사가 들어와서 같은 환자를 일반 의사와 로봇 의사가 동시에 진료를 받단 말이에요. 로봇 의사는 A라고 진단을 했고 그다음에 인간 의사는 B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 두 가지 결과를 보여주면서 환자한테 "어느 쪽을 더 신뢰하십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환자들이 대부분이 80%가 "로봇 의사를 신뢰한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지만 "로봇의 실수는 없을 거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간 대 로봇을 이렇게 동일한 조건에서 대비를 시켜 놓으면 그러면 인간을 신뢰하기보다는 로봇을 신뢰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면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영역에서는 더 이상 인간의 판단보다 로봇의 판단을 더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나온 그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은 훨씬 더 그게 강화됐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식에 대한 피로도는 올라가고 전문가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져서 우리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뚜렷한 강자가 없는 굉장히 혼란의 시대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식 시장의 변화가 일대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존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보통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우리 저기 대학교 가면 많잖아요. 박사들 그다음에 교수들 연구소 가도 많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주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 존재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문가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래서 그쪽의 기술이나 정보나 지식이 아주 능통하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문가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같이 묻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 시장에서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그쵸? 어.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열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열면 이상하다? 안 와 아무도. 조회수 2. 뭐지? 왜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2 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2 지? 우리 엄마가 맞나? 나랑 우리 엄마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 근데 막 이 백종원 선생님 딱 열자마자 며칠 만에 실버 버튼, 며칠 만에 골드 버튼. 그죠? 전문성을 띈 사람들은 그냥 시장에 진출만 해도 굉장히 큰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식 시장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AI로 인해서. 그래서 기존의 전문가적 역량 많이 알고 하나를 깊이 알고 그쪽에 능통한 이 세 가지 요소를 AI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은 뭐 과학 하나도 모르고 요리 하나도 모르고 의료 하나도 몰라도 프롬프트 잘 써서 검색을 하면 AI와 대화를 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들의 지식,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왔던 지식을 따라잡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문가들은 어떤 능력을 요구받냐? 일단 첫 번째, 네, 코로나 터지면서 온라인이 대세가 됐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대세가 됐고 그 온라인 시장 안에서 일단 많이 해 봤어야 돼. 경험치를 굉장히 많이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다음에 다양하게 어떤 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 지식들과 콜라보를 해 보고 여러 지식들의 트라이를 해 보고 여러 시장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던져 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해석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책을 똑같이 리뷰를 해도 이 유튜버는 이런 관점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저 유튜버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 책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유튜버한테는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인데 저 유튜버한테는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인사이트. 누군가에게는 이게 필요한 책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필요 없는 책이 되는 이 어떤 그 사람의 관점을 결정하는 그 인사이트가 굉장히 전문성을 따지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콘텐츠를 창작하는 사람 혹은 전문가라고 불리워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 콘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 "이 사람 너만 할 수 있는 게 뭐야?"라는 걸 자꾸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잘 알고 이런 거 말고 "너만 할 수 있는 게 뭔데?"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쵸? 음.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자기다움, 나다움에 대한 책들도 많아졌고 저도 피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도대체 나만의 고유성이라는 게 뭘까? 그게 경쟁력이라는데 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세바시 요새 세바시 보면은 다 "나답게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것을 찾아라.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말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냔 말이죠. 네. 부모님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네.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권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우리 북콘 내부 강의 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이 포털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포털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이 될 때 그러니까 기업들이 웹사이트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웹사이트가 도래했어요. 웹 위에 따따따 위에 웹사이트 삼성 홈페이지, 현대 홈페이지, LG 홈페이지가 생긴 거죠. 그 홈페이지가 생겼을 때
그러면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우리의 현생에서는 그만큼 인프라가 잘 갖춰졌을까요? 뭐 기술적인 서버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뭐 퍼스널 컴퓨터 뭐 이런 거 다 때려치더라도 그 웹사이트를 만들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 웹사이트 지금은 디자이너, 퍼블리셔, 뭐 UX 기획자, 무슨 뭐 브랜드 기획자, 마케팅 기획자 막 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마이크로하게 업무가. 근데 그때도 그랬을까요? 이제 막 웹사이트가 시작될 때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뭐 퍼블리셔 이렇게 다 업무가 구분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냥, 그냥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 이게 질문이었어. "너 컴퓨터 할 줄 알아? 몰라?" "HTML 할 줄 알아? 몰라?" 이런 기준이었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고작 그게 20년 전이었어요. 20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HTML만 다룰 줄 알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에 취업이 가능했어요. 그게 인서울 대학이건 지방 대학이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전공이 무엇이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HTML을 다룰 수 있고 컴퓨터를 껐다 켤 수 있고 한글을 다룰 수 있다. 그러면 어디든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 그 시대가 다시 도래한 거예요.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어디를 가나 가게 된 거예요. 자, 생각해 볼까요? 제가 딱 1년 전이죠. 1년 전에 내가 경제적인 독립을 나 혼자서 이렇게 이루어 볼 것이냐 아니면 다시 취직을 할 것이냐 회사를 그만둬 놓고 고민을 할 때 그때 '그래. 회사를 다시 들어가 봐.' 당연히 자연스럽게 '회사를 다시 들어가 봐.' 이것부터 생각했어요. 그리고 잡코리아를 열었어요. 잡코리아를 열어서 마케팅 직군을 봤죠. 어. 마케팅 직군을 딱 봤는데 마케팅 직군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역량이 뭐였냐면 파이썬을 할 것이었어요. 파이썬을 할 것. 음. 그 파이썬이라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데 쓰여요. 어. 그래서 이 온라인상에 막 널브러져 있는 우리 브랜드의 데이터를 전부 다 수집을 해서 그것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주는 그걸 다루는 핸들링하는 언어가 파이썬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직군에 전부 다 파이썬을 할 것이 다룰 수 있는 필수 요건이 파이썬이었어요, 파이썬. 자, 그런데 지금 파이썬은 AI가 다 해 줘요. 진짜 잘해 줘요. 이거 이렇게 이 책에 예시도 있잖아요. "파이썬으로 짜 줘."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파이썬으로 짜 줘." 이러면 파이썬으로 짜 주거든요. 그럼 그거 그냥 러닝만 하면 그러면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파이썬을 배울 필요가 있겠어요? 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파이썬을 배울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오히려 AI 툴을 잘 다룰 줄 알면 그러면 그 기술들을 전부 다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쓸 수 있는 것처럼 쓸 수 있는 시대가 돼 버린 거예요. 너무 1년 만에 이렇게 달라져 버린 거죠. 그죠? 제가 만약에 그때 '아 마케팅 직군을 가면 다 파이썬을 해야 되네. 아 나 파이썬 배우다 말았는데 파이썬을 좀 해 볼까?' 그러고 한 3 개월에 걸쳐서 파이썬을 했어. 그런데 8 개월 만에 이런 세상이 나타났네? 얼마나 배가 아프고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술에 의존하면 그렇게 이제 힘든 순간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이렇게 권력이 이동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동안의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기존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 기존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돈과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자 그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움직이느냐? 사람에게. 정보가 아니라 사람에게. 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생겼으니까. 더 사람스러운 사람에게 더 높은 가치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서를 다룰 수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걸 기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다음에 교류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역량을 기대하게 됐어요. 그게 다시 말하면 고유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다움.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나다움. 그게 어떤 거다? 어 사람의 속성을 띠고, 자, 이 사람의 속성이 뭔지는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정서적인 측면을 다루면서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고유성을 띠었다라고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권력이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튜버를 생각해 볼까요? 정보를 주구장창 내놓는 유튜버와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는 유튜버 중에선 누가 더 경쟁력이 있어졌을까요? 누가 덜 위험할까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덜 위험하겠죠. 왜? 내 이야기는 이 세상에 나만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AI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나의 경험은. 그 경험에서 온 느낌과 통찰과 사고, 신념,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로봇이 돌아다녀도 수집할 수가 없는 정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고유성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래머가, 그다음에 SNS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고유성을 갖는 것이 곧 경쟁력을 갖는 게 됐어요. 그래서 지식 같은 것은 AI가 서포트할 수가 있고 경험은 내가 살아오면서 알고 있죠. 그러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정서, 신념, 생각, 가치,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아, 이 계정은 고유하다. 아이덴티티가 분명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AI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카피 앤 페이스트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 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자꾸 예를 들면 드로앤드리 님 계속 얘기하죠. "네 이야기를 해. 네 이야기를 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김미경 학장님도 같은 얘기하시고. 웬만한, 네, 앞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다 같은 얘기를 하지? 뭐 때문에? 되게 간단해요. 그 이야기가 아니면 AI에게 대체되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같은 에너지를 들여서 노력을 할 건데. 근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자, 그래서 세계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 그 쉽게 얘기하면 그게 나라는 사람의 세계관이 돼요. 나의 계정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계관이라고 하니까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세계관이라는 건 앞에 놓여져 있는 물 한 잔을 보면서 '물이 한 잔 가득 있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건지, '에게 물이 한 잔밖에 없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물이 한 잔 가득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아, 이거 시원하게 마셔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잔으로 다른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건 없을까?'라고 고안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 '물이 한 잔 있네.'라는, 우린 그동안은 '물이 한 잔 있네.'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 모두 다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배워 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세계관이 작동을 하면 똑같이 '물이 한 잔 있네.'라고 생각, 그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도 그거를 해석하는 게 모두가 다른 거고, 그 해석한 것이 우리의 콘텐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아, 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고유성이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세계관은 인스타그램 페르소나 안에서 이런 형태를 띠기 시작했어요. 먼저 캐릭터. 우리 이렇게 그 인스타그램 페르소나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인스타그램 계정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밝은 캐릭터인지 어두운 캐릭터인지 어, 단정한 캐릭터인지 깨발랄한 캐릭터인지 그 캐릭터 성향이 있잖아요. 성격이. 그 성격에 드러나요. 세계관이. 두 번째는 내가 내놓은 서비스나 상품에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 북콘이라는 강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코즈모스라는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걸 주요한 가치로 여기는지가 그런 서비스나 상품에서 드러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콘텐츠예요. 네, 이해로움이라는 계정 안에서 발행되는 피드들에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하네.' 라는 것이 그 피드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쵸? 마지막으로는 아비투스. 여러분들 아비투스라는 책을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비투스랑 또 달리 얘기하면 애티튜드예요.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생각과 행동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그걸 이제 아비투스라는 책에서는 아비투스라는 단어로 말을 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내 피드에 악플이 달렸어. 그럼 그 누구는 그 악플러와 대판 싸워. "너가 덤볐어 지금?" 막 이렇게 싸워. 또 누구는 조용히 삭제. 누구는 그 사람에게 아주 조근조근 댓글을 달고. 그죠? 누구는 막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슬퍼해 막. 악플 하나에 막 세상이 무너졌어. 그죠? 그게 아비투스예요. 객관적인 사실은 하나예요. 악플이 달렸네? 하나인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행위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아비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스타그램이라는 어떤 계정 안에서는 캐릭터나 서비스나 상품, 그다음에 콘텐츠, 아비투스에 의해서 나의 세계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세계관이 드러난다는 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전부 다 통합하면 무슨 얘기냐? 자, 지식은 누가 준다고요? AI가 이제 준다고요. 여러분들이 니체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어? 그럼 니체에 대해서 검색하시면 돼요. 니체가 어떻게 생겼었지? 니체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알려줘. 그다음에 니체가 뭐라고 말했는지, 니체의 책은 뭐가 있었고, 니체는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니체가 교류했던 인물들은 누구고, 니체가 살았던 시대상은 어떤지 알려줘.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니체 박사님이 되는 거죠. 몇 번만 검색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경험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많이 도전해 보고 실패해 보는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도전해 보지 않으면 실패건 성공이건 없잖아요. 내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내가 이 나의 성공과 실패, 나의 도전과 성공과 실패, 도전과 그 결과 이 값은 인터넷상에 존재하지 않고 AI가 줄 수가 없어요. AI가 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갖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성공하고를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내가 AI가 줄 수 없는 것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 두 가지를 합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 고유한 나만의 시각이 생기는데 그 시각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내 계정의 캐릭터, 콘텐츠, 서비스, 상품, 하비투스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매개가 뭐냐? 피드, 릴스, 스토리, 라이브 같은 거겠죠. 그쵸?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느껴요. 이것을 다 통합해서 이해로움이라는 사람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느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좋아. 싫어. 괜찮네. 별로야."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다. 음.
이해로움을 안다, 이해로움을 분석했다, 이해로움을 해부해봤다가 아니라 이해로움을 느낀다일 거예요. 좋아. 난 이해로움 좋아. 아니면 난 이해로움 싫어. 이해로움 괜찮아. 이해로움 별로야.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막 데이터 뭐 지식 경험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피드 만들고 릴스 만들고 막 기술 온갖 거를 막 해 가지고 막 팔로워를 늘리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던지는 하나는 나에 대한 느낌이에요. 이 느낌은 AI가 알려줄 수가 없죠. AI가 알려줄 수가 없어요. AI가 모르는 분야예요. 데이터로도 수집되어 있지 않고 통계를 낼 수도 없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내가 디자인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AI 시대에 타이니 브랜딩을 해야 한다. 아까 우리 책 좀 아는 선배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새 많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수익화를 하고 있다. AI를 활용해서. 맞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수익화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오래 갈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자기네들끼리 계속 먹고 먹힐 거거든요. 기술이잖아요, 기술. 그 기술 내가 조금만 더 잘 써. 그러면 그냥 바로 그다음에 이렇게 먹히고 먹힐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혼란한 틈에서 결국에는 살아남는 자는 누구냐? 이 싸움에서 나 있는 자가 살아남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의 승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이 싸움에서 비껴가 있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 비껴나 있는 방법이 뭐냐? 타이니 브랜딩이라는 거예요. 스몰 브랜딩도 아니에요. 스몰에도 속하지 못해 우리는. 타이니야 타이니. 이만해. 정말 뭐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막 이렇게 막 확대해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한데 요만한 우리조차도 브랜딩을 하지 않으면 그쵸. 쬐까리. 근데 이런 우리도 브랜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브랜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지식과 경험 그것들이 이제 SNS에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AI를 활용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지금까지 나온 매뉴얼북 중에선 GPT 세대가 온다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한 번씩 다 해보세요. 재밌어요. 네, 그런 거 해보시면 좋고. 자, 요거 AI를 쓸 수 있는 기술은 습득하셔야 돼요. 네, 습득하시고. 자, 그러면 이거를 내 경험을 보태 가지고 어떻게 타이니 브랜딩 하지? 했을 때 보시면 좋은 책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이코노미, 그다음에 오롤리데이. 오롤리데이 보면은 오롤리데이라는 브랜드의 대표님이 강신우라는 대표님이 내가 아주 개인이었을 때부터 이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까지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왔는지가 이 책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걸어갔던 그 여정과 똑같이 거기에 질문지가 다 있거든요. 제일 뒤에 보면. 그 질문지에 답을 하면서 따라가 보시는 것도 나다움이 뭐지? 를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롤리데이도 도움이 되고요. 프로세스 이코노미는 이런 거죠. 내가 성장하는 과정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유성이라는 거예요. 그쵸? 아까 그랬잖아요. 경험은 데이터에 없다고. 온라인에 없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거, 통찰, 그다음에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은 없어요. 온라인에. 데이터에 없어요. 신규 생성된 그런데 나만 가지고 있는 정보란 말이죠. 이거를 프로세스 이코노미는 이런 것들을 풀라는 거예요. 이런 걸 풀어라. 그게 너의 고유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슈퍼팬은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의 독자를 넘어서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고유성을 사랑해 주는 사람들과 만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아비투스라는 것은 그것이 내가 갖추고 있는 태도에 의해서 가장 잘 드러나고 그것들이 기회를 만든다는 얘기를 아비투스에서 해요. 네. 그래서 정말 품이 있는, 정말 품격 높은 그런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춘 것이 결국에는 타이니 브랜딩이 되는데 그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가 여기 책들에 있고 이것들을 지식적으로 전문화해 주는 것은 GPT 세대가 온다라는 책을 읽어서 AI를 활용하심으로써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코즈모스가 계속 밀고 있죠. "이번엔 우리가 빛날 차례." 저희 이 슬로건에 공감해 주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예, 진짜 우리가 빛날 차례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이미 얘기했죠. 네. 지금 지각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때 파고드셔야 돼요. 지금이에요. 이게 깐깐하게 지금 마케터가 되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요구하는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레퍼런스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어떤 직군 이런 걸 넘어서서 나로서 존재하면 내가 직업이 되고 직군이 될 거예요. 내가 1 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시지 마시고 나를 드러내는 데에 네 몰입해 보시라. 기꺼이 투신을 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지금이 여러분이 빛날 차례예요. 정말로. 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화이팅!"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진짜로 시대적으로 지금이 여러분들이 네 얼리하게 시장에 파고들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파고드시라고요. 이게 길게 봐 봤자 올해 포함해서 5 년은 넘지 않을 거예요. 네.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어서 여러분들이 네 파고드셔서 자리를 차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15 분을 예상했는데 그쵸? 제가 이런 식이죠. 그렇습니다. 네 길어졌어요? 네. 자